유난히 어두웠던 금요일 밤이었다. 신혼의 즐거움을 만끽하던 우리 부부는 퇴근 후 주말 동안 먹을 음식과 옷가지를 챙겼다. 남편은 직장 상사에게 추천받은 인적이 드문 호수를 향해 차를 몰았다. 긴 도로를 달리다 붉은 푯말이 박혀있는 상일로 접어들었다. 한참을 달리자 차창 너머로 빛 하나 없는 정막이 깔린 호수가에 도착했다. 호수에 도착했을 때 주변은 짐승 소리조차 들리지 않을 만큼 고요했다. 바람 한 점 없었고 오직 우리 둘의 대화 소리만이 적막한 공기를 갈랐다. 어딘가 이상한 느낌이 스쳤지만 낚시를 즐길 생각에 서둘러 가방과 장비를 챙겼다. 호수는 어둠 속에서 은은히 빛나고 있었다. 구름이 잔뜩 낀 하늘에 달빛은 보이지 않았지만 호수는 초록빛색으로 우리를 끌어당겼다. 자리를 잡고 낚시 바늘에 지렁이를 끌 때 고요한 물살 위로 묘한 파문이 번졌다. 남편이 낚싯대를 던지자마자 낚싯지가 물속으로 순식간에 빨려 들어갔다. 쾌감에 들든 남편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며 낚싯줄을 힘껏 당겼고 곧 거대한 물고기를 끌어올렸다. 뜰채에 다 담기지 않을 정도로 커다란 붕어였다. 남편은 어깨를 들썩이며 기분이 좋은 듯 붕어를 망에 넣었다. 남편의 낚시를 구경하던 중 문득 내 낚싯지가 물속으로 사라진 것을 뒤늦게 눈치챘다. 남편은 얼른 당겨보라며 손짓했지만 낚싯대 끝에서 느껴지는 건 묵직한 무게였다. 무언가 큰 것이 걸린 듯한 느낌에 긴장감이 맴돌았다. 겨우 끌어올려 보니 물속에서 나온 건 거대한 빛나는 돌이었다. 그 돌은 주변을 환히 밝힐 만큼 강렬하게 빛나고 있었다. 순간 호수가 빛나던 이유를 이제야 알 수 있을 것 같았다. 그때였다. 건너편 풀숲에서 갑자기 고요를 깨는 소리가 들려왔다. 너무 조용한 탓인지 풀숲을 헤치며 요란하게 움직이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려왔다. 남편은 고개를 돌리며 저쪽에 다른 낚시꾼이 온 것 같네라며 대수롭지 않게 말했다. 그러고는 내 손에서 빛나는 돌을 가져가 호수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 순간 요란하던 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다. 다시 낚시를 시작한 남편은 이번에도 묵직한 무언가를 낚아올렸다. 그것은 또 다른 빛나는 돌이었다. 남편은 이 돌, 물 밖에 나오니까 더 환하게 빛나는 것 같아라며 별 생각 없이 다시 호수에 돌을 던졌다. 그러자 우리가 앉은 자리 건너편 풀숲에서 갑자기 검은 그림자가 물속으로 뛰어드는 모습이 보였다. 그림자는 물속으로 사라졌고 다시 주변은 정막에 휩싸였다. 그러나 그 짧은 순간이 잊히지 않았다. 어둠 속에서 본 그림자는 사람도 짐승도 아닌 형체였다. 그걸 떠올리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어서 돌아가자며 남편을 재촉했지만 남편은 그림자를 보지 못한 채 태연하게 던져둔 미끼만 쓰고 가자라고 대답했다. 그리고 또다시 남편은 물속에서 빛나는 돌을 끌어올렸다. 그때 물속에서 검은 그림자가 일렁이며 나타났다. 짙은 어둠 속에서 물결이 갑자기 일렁이고 그 무시무시한 그림자가 물 위로 솟구치며 남편을 향해 빠르게 달려들었다. 그 어떤 경고도 없이 그 거대한 그림자는 그의 몸을 감싸며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끌어당겼다. 정신을 차렸을 땐 어느새 해가 떠오르고 있었다. 남편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그의 흔적은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다. 다음날 경찰과 친구들을 불러 밤새도록 호숫가를 수색했지만 남편은 보이지 않았다. 이상하게도 호수는 더 이상 빛나지 않았고 주변이 고요하지도 않았다. 혹시 남편이 빛나는 돌을 만졌을 때 잠깐 보였던 끔찍하고 거대한 존재가 그를 데려간 걸까? 왜 나는 무사히 깨어날 수 있었던 걸까? 그날 밤 돌들이 빛나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지금도 나는 그날의 비밀을 밝히고 남편을 찾기 위해 어디선가 다시 빛날 호수를 찾아 헤매고 있다. 신문기자인 내게 어느 날 한 통의 이메일이 도착했다. 익명의 발신자가 보낸 메일이었다. 자신이 겪은 이상한 일을 꼭 취재해달라는 간곡한 요청이었다. 내가 있는 사무실에서 차로 약 4시간 떨어진 2번 도로의 옹벽. 익명의 제보자는 비오는 밤마다 그곳에 붉은 우산을 쓴 여인이 홀로 서 있다는 이야기를 전해왔다. 그녀는 옹벽 앞에 고요히 서 있을 뿐 말도 움직임도 없다고 했다. 붉은 우산을 든 여인이라. 이메일의 내용은 묘하게 불쾌한 긴장감을 자아냈지만 동시에 강렬한 호기심을 자극했다.
요즘 같은 세상에 귀신이라니. 하긴 사람들은 SCP나 코즈미코러, 호러나이트 같은 걸 좋아하니까. 나는 대수롭지 않게 중얼거리며 날씨 예보를 확인했다. 이번 주말은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전국적으로 폭우가 내릴 예정이었다. 나는 금요일 퇴근 후 직접 그곳을 찾아가 보기로 마음먹었다. 금요일 저녁, 쏟아지는 비를 뚫고 나는 옹벽이 있는 곳까지 차를 몰았다. 4시간의 긴 운전 끝에 비가 계속 내리치는 유리창 너머로 옹벽이 희미하게 모습을 드러냈다. 기름이 반도 안 남았네. 오늘은 옹벽만 잠깐 확인하고 근처 모텔에서 묵어야겠어. 자동차 속도를 낮추고 옹벽 근처를 천천히 지나며 주위를 살폈다. 옹벽은 비에 젖어 더 낡아 보였다. 길고 거친 표면에 빗물이 흐르고 있었지만 이메일에 적혀있던 붉은 우산을 든 여인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나는 깊은 실망감을 느꼈다. 이 멍청한 제보자, 장난친 거였나? 혼잣말로 불만을 터뜨리며 근처 모텔로 차를 돌렸다. 다음 날 아침, 어김없이 장대비가 쏟아졌다. 커피를 손에 들고 창밖을 바라보던 나는 옹벽에 다시 가야 할지 고민했다. 어제 아무것도 없었는데 굳이 다시 가야 하나? 그냥 돌아가 버릴까? 그때 익숙한 알림음이 울렸다. 메일이 도착했다. 나는 노트북 앞에 앉아 메일을 열었다. 익명의 제보자가 다시 보낸 메일이었다. 이번에는 어젯밤 옹벽 앞에서 붉은 우산을 든 여인을 또 목격했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다. 하지만 이번엔 이상했습니다. 그녀는 언제나 옹벽 앞에 가만히 서 있기만 했는데 어젯밤엔 제 차를 향해 걸어오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차를 돌려 도망쳤고 여인은 저를 따라오지 않았습니다. 나는 메일 내용을 반복해서 읽었다. 어제는 분명 아무것도 없었는데 이거 정말 이상하네. 다시 가봐야겠어. 그날 저녁 나는 노트북으로 잔업을 끝낸 뒤 채에 올라탔다. 빗줄기가 점점 거세지는 어둠 속으로 차를 몰며 다시 옹벽을 향해 달리기 시작했다. 나는 옹벽 근처에 다다르자 다시 자동차의 속도를 늦추고 천천히 멀리서부터 옹벽 방향으로 접근했다. 빗줄기 사이로 옹벽이 어렴풋이 보이는 순간 희미한 실루엣이 눈에 들어왔다. 저게 붉은 우산? 나도 모르게 중얼거리는 사이 멀리서 붉은 우산을 든 여인이 자동차 쪽으로 걸어오기 시작했다. 여인의 기묘한 분위기가 온몸을 얼어붙게 만들었다. 나는 심장이 콩쾅거리는 소리를 억누르며 엑셀을 밟아 옹벽을 빠르게 지나 이곳을 벗어나려 했다. 그때였다. 자동차가 속도를 내기 시작하자 여인이 갑자기 우산을 도로에 내던졌다. 그녀는 긴 머리를 휘날리며 비명 같은 소리를 내며 나를 향해 전속력으로 달려오기 시작했다. 소름 끼치는 목소리가 빗속을 찢으며 들려왔지만 나는 비명을 지를 여유조차 없었다. 급히 브레이크를 밟는 순간 자동차가 미끄러지며 머리가 핸들에 부딪혔고 나는 그 자리에서 정신을 잃고 말았다. 눈을 뜨자 사이렌 소리와 사람들의 말소리가 희미하게 들려왔다. 나는 어지러운 머리를 붙잡고 주위를 둘러보았다. 한 경찰관이 내 차로 다가와 창문을 두드렸다. 경찰관은 이마에 피가 흐르는 나를 보며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전방의 옹벽이 완전히 무너져 내려 도로 일대가 산사태로 덮였다고 설명했다. 나는 경찰관의 말을 들으며 멍하니 앞을 바라보았다. 옹벽은 처참히 무너져 내려 있었고 빗물과 흙더미가 도로를 뒤덮고 있었다. 하지만 나는 단순히 운이 좋아 산사태를 피했다고 생각하지 않았다. 붉은 우산을 든 여인의 모습이 선명하게 떠올랐다. 그건 헛것이 아니었다. 나는 이후 옹벽의 역사를 추적하기 시작했다. 조사 끝에 옹벽이 세워지기 전 그 자리에 작은 오두막이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오래된 신문 기사 속에서 나는 20년 전의 사고 기록을 찾아냈다. 산사태로 인해 오두막이 휩쓸리며 젊은 부부가 목숨을 잃었다는 내용이었다. 붉은 우산을 든 여인은 어쩌면 그곳에서 산사태를 경고하려 했던 것일까? 나는 지질학자였던 친구의 장례식에 초대받았다.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난 친구의 사인은 자살로 밝혀졌다. 장례식장에 도착한 나는 무거운 마음으로 조문하며 친구의 명복을 빌었다. 장례식이 끝난 후 약 2주가 지나 내 연구실로 한 통의 우편이 도착했다. 우편의 발신인으로 친구가 근무하던 지질영우센터 소속의 보조연구원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저희가 최근 연구하던 프로젝트의 고생물학자인 귀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나는 우편에 적힌 절실한 도움 요청의 내용이 어딘가 이상하고 꺼림칙하게 느껴져 당장 반송하려 했다. 그러나 편지의 말미에 적힌 내용을 읽고 마음을 돌려 지질연구센터로 가기로 마음먹었다. 끝으로 이 프로젝트는 최근 돌아가신 친구분이 책임을 맡았었고 돌아가시기 전에 귀하를 이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임명하길 원하셨습니다. 자세한 이야기는 센터에서 들려드리겠습니다. 3시간 동안 도로를 내리달린 끝에 나는 낡고 음울한 모습의 지질연구센터에 도착했다. 건물은 마치 세월에 의해 잊힌 것처럼 을씨년스러웠다. 층으로 들어서자 희미한 조명이 깜빡이는 가운데 누군가 내 방향으로 천천히 걸어왔다. 그는 어딘가 초조해 보였고 마치 다른 사람이 듣는 것을 경계하듯 작은 목소리로 나를 맞았다. 제가 선생님께 우편을 보낸 보조연구원입니다. 따라오시죠. 지질학자가 맡았던 프로젝트를 고생물학자인 제가 맡아도 되는 겁니까? 저는 외부인에 불과한데요. 복도를 걸으며 내가 묻자 보조연구원은 잠시 멈칫했다. 그는 주변을 한번 훑어보더니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 프로젝트는 센터계 안에서 누구도 담당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프로젝트를 파기하기엔 그 중요성이 너무 커서 그럴 수 없었습니다. 파기할 수도 없을 만큼 중요한 프로젝트라면 누구나 탐낼 법한데 대체 왜 아무도 맡으려 하지 않는 걸까? 그 의문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지만 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발걸음을 재촉했다. 여기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심해층에서 가져온 화석 표본을 연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그가 문을 열자 낮은 금소금이 울렸다. 연구실 안은 기묘한 분위기로 가득 차 있었다. 어둡게 빛나는 조명 아래 벽에는 거대한 화석이 장식처럼 걸려 있었다. 눈앞에 놓인 거대한 화석은 내가 고생물학자로서 보아온 어떤 것과도 달랐다. 거친 곡선과 복잡한 패턴으로 이루어진 화석은 생전의 모습이 상상조차 되지 않았다. 왜 이 프로젝트가 파기될 수 없는지 그제야 이해할 것 같았다. 친구분은 이 화석의 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방사성 동위 원소, 산소 탄소 동위 원소 분석 등 모든 수단을 동원했었습니다. 보조연구원의 말은 평범한 설명처럼 들렸지만 그의 떨리는 목소리는 그렇지 않았다. 내가 연대를 묻자 그는 잠시 머뭇거리다 대답했다. 이 화석은 3달 전에 생긴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심해에서 고온과 고압 환경에 의해 형성된 아픈 화석의 일종으로 보입니다. 이 화석 속 생물이 3달 전까지 심해에서 살아있었다는 사실에 나는 깊은 충격을 받았다. 그리고 죽은 친구 역시 이 진실을 마주하며 얼마나 큰 혼란과 두려움에 휩싸였을지 상상할 수 있었다. 하지만 이 화석만으로 밝혀낼 수 있는 것에는 한계가 있었다. 화석 속 생물이 지금도 살아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직접 찾아 관찰하고 연구하는 것이야말로 프로젝트를 완수하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판단했다. 나는 보조연구원에게 이 화석이 발견된 위치를 묻고 벽에 걸린 지도를 살펴보기 시작했다. 화석이 발견된 지점으로 가서 이 화석 속 생물을 찾는다면 연구의 진행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약 한 달 후 서태평양 마리아나 해구 근처 깊고 검푸른 바다 위 우리는 화석이 발견된 지점에 도착했다. 그동안 해저탐사연구소와 수차례 회의를 거쳐 긴밀히 협력한 끝에 최신 잠수정 딥CM을 대여할 수 있었다. 쉼없이 흔들리는 바다 위에서 나는 잠수정 탑승을 준비했다. 해저탐사연구소에서 파견된 조종사와 함께 잠수정에 오르기 직전 보조연구원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를 바라보았다. 화석 속 생물을 발견하더라도 관찰만 하고 돌아올 겁니다. 나도 목숨이 아까운 줄은 알아요. 수심 5,000m. 빛은 완전히 사라졌고 잠수정의 조명만이 앞을 비추고 있었다. 조명에 드러나는 바위에는 개나 새우가 이따금 모습을 드러냈고 느릿하게 움직이는 심해어들이 조용히 주변을 지나갔다. 나는 화석 속 생물의 모습을 상상하며 조명이 비추는 곳곳을 경계하며 창밖을 주시했다. 수십만 미터. 우리는 극심해에 도달했다. 잠수정의 기압계를 확인한 조종사가 안정적인 상태를 알리며 대략 10,000m에서 10,000m 정도가 바닥일 겁니다. 아직까지는 문제 없어요. 라고 말했다. 바로 그때였다. 잠수정 앞쪽 먼 거리에서 초록빛이 번쩍였다. 나는 창밖을 가리키며 말했다. 저쪽에 초록색으로 빛나는 큰 구멍이 있는 것 같은데요? 조종사는 잠시 망설이더니 자신도 처음 겪는 일이라며 잠수정의 카메라 녹화 버튼을 눌렀다. 잠깐의 정적이 흐른 뒤 조종사는 이 정도면 충분하다며 수면으로 돌아가자고 제안했다. 하지만 나는 쉽게 동의할 수 없었다. 돌아가면 다시 오는데 너무 오래 걸릴 거야. 조금만 더 가까이 다가가서 자세히 살펴봅시다. 저 구멍이 화석 생물의 단서일지도 모르잖아요.
조종사는 한숨을 쉬며 잠수정을 구멍이 있는 방향으로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가게 조종했다. 다가갈수록 구멍의 윤곽이 더 뚜렷하게 보이기 시작했고 그곳에는 생각보다 많은 생물들이 모여 있었다. 이건 절대 보지 못한 생물들이야. 그 화석 생물들은 거대한 크기와 셀 수 없이 많은 다리, 그리고 날카롭게 빛나는 이빨을 가졌다. 그 모습은 내가 아는 어떤 고대 생물과도 닮지 않았고 역사 속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을 만큼 기괴했다. 갑자기 조종사가 경악하며 비명을 질렀다. 그리고 그 순간 내 시선은 어디선가 나타난 거대한 형체에 고정되었다. 저게 뭐지? 나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화석 속 생물들은 거대한 생물이 한 걸음을 내디딜 때마다 처참하게 밟혔고 그때마다 주변이 큰 충격으로 진동했다. 수없이 많은 다리들이 터져나가고 생물들의 끔찍한 비명이 들려오는 듯 했지만 거대한 생물은 무심한 듯 구멍 안으로 움직였다. 나는 마침내 정체불명의 화석이 어떤 경위로 생성된 것인지 알 수 있었다. 그 후 조종사와 나는 반쯤 넋을 잃은 채 수면 위로 떠올랐다. 잠수정 밖으로 나와 숨을 고르고 있던 찰나 보조 연구원이 다가와 화석 속 생물을 찾았는지 물었다.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아무 말도 할 수 없을 만큼 머릿속은 혼란스러웠고 몸은 감각을 잃은 듯했다. 보조 연구원은 내 상태를 보고 곧장 선장실로 향했다. 몇 분 후 선장실에서 녹화된 영상을 보던 사람들이 비명과 절규를 터뜨리기 시작했다. 잠시 후 보조 연구원이 사색이 되어 내게 달려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다. 영상을 보고 놀랐겠지만 일단 안심하세요. 그 거대한 생물은 빛나는 구멍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우리는 내가 계속 말을 하려던 찰나 보조 연구원이 떨리는 손으로 핸드폰을 꺼내 들고 입을 열었다. 그게 방금 전 센터에 있는 화석과 유사한 화석이 수심 500m에서 발견되었다고 합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졌다. 그건 화석을 발견한 게 아니었다. 심해에서 본 그 거대한 생물이 수많은 촉수가 달린 생물들과 함께 수심 500m 지점까지 이동했다는 것을 의미했다. 그 생물들은 심해에서 지상을 쫓아 점점 더 위로 올라오고 있었다. 나는 고생물학자로서 그 거대한 생물들이 수면 밖에서는 호흡하지 못하기를 간절히 바랐다. 그러나 마음 한구석에서는 이미 알고 있었다. 그 생물들이 수면에 도달하는 순간 이 세계는 더 이상 우리의 것이 아니게 될 것이란 걸. 크리스마스가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어렸을 적부터 크리스마스를 싫어했고 당연하게도 산타 할아버지 이야기도 믿지 않았다. 이제 곧 성인이 될 나이라 그런지 크리스마스라는 단어조차 아무 감흥 없이 지나쳐졌다. 그냥 또 하나의 날짜일 뿐이었다. 나 산타 할아버지한테 편지 쓸래? 내 동생. 그녀는 나보다 12살이나 어리고 귀엽고 천진난만한 아이였다. 언제나 부모님의 기대를 충족시키며 반짝이는 미소를 짓는 정말이지 착한 아이였다. 그런 그녀와 함께 있으면 왠지 모르게 찌든 내 마음까지 씻겨 내려가는 기분이 들곤 했다. 산타 할아버지한테 무슨 소원을 들어달라고 할 건데? 내 물음에 그녀는 가만히 고개를 갸웃거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러더니 천진난만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다. 세계 평화? 나는 여동생의 다소 성숙한 소원을 듣고 웃음이 터졌다. 하하, 편지에 세계 평화를 원한다는 내용을 적어봐. 여동생은 신난 듯 소원을 적기 시작했다. 크리스마스 이브 날 여동생의 밝은 웃음소리에 나는 미소를 지었다. 그날 저녁 우리 가족은 거실에서 쿠키를 굽고 따뜻한 우유를 준비했다. 여동생은 소중히 쓴 편지를 쿠키와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애언니, 산타 할아버지가 오셔서 쿠키랑 우유를 드셨으면 좋겠어. 그러면 내 소원도 꼭 들어주실 거야. 여동생의 눈은 반짝였고 나는 그저 고개를 끄덕였다. 어른들이 준비해둔 서프라이즈를 생각하며 속으로 웃음이 났다. 우린 2층으로 올라갔고 방에 들어가기 전 부모님이 분주히 움직이는 소리가 들려왔다. 산타 복장을 입고 선물을 준비하느라 바쁠 그 모습이 눈앞에 그려졌다. 얼마나 잤을까? 깊은 밤 집안은 이상할 정도로 고요했다. 부모님의 발소리도 어떤 움직이는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뭔가 이상한 느낌에 나는 여동생을 살짝 흔들어 깨웠다. 조용히 따라와봐. 나는 속삭였다. 우리는 조용히 계단을 내려가기 시작했다. 1층에 도착하자 차가운 공기와 섬뜩한 정막이 우리를 맞았다. 거실은 어둠 속에 잠겨 있었고 크리스마스 트리에 희미한 빛이 어른거렸다. 그런데 트리와 벽에는 붉은 얼룩 같은 것이 보였다. 뭐지 저게? 나는 심장이 쿵쾅거리는 걸 느끼며 숨을 죽였다. 언니,
갑자기 여동생이 기쁨에 찬 목소리로 외쳤다. 산타 할아버지가 쿠키랑 우유를 드시고 내 편지도 열어보셨어. 나는 쿠키가 놓여있던 접시가 마치 무언가에 물어뜯긴 듯 조각난 모습을 보았다. 우유가 담겨있던 컵은 산산조각 났고 테이블 위에 놓여있던 밀봉된 편지도 조잡하게 뜯겨져 있었다. 조심스럽게 편지를 들어 내용을 읽어보았다. 산타 할아버지, 저는 1년 동안 정말 착한 아이로 지냈어요. 제 소원은 세계를 조각내주시는 거예요. 들어주실 거죠? 나는 편지를 읽으며 눈썹을 찌푸렸다. 뭔가 내용이 이상하다고 느끼는 순간 집안 전체가 진동하며 큰 폭발음이 들려왔다. 바닥 아래에서 무언가가 터져나오는 듯한 굉음이 뒤따랐고 땅이 찢어지는 소리가 끊임없이 울려 퍼졌다. 뭐야, 이게 대체 무슨 일이야? 나는 여동생의 손을 붙잡고 급히 부모님을 찾으려 했다. 그러나 집안 어디에도 부모님은 없었다. 불길한 기운에 휩싸인 채 우리는 급히 문 밖으로 뛰쳐나갔다. 바깥 세상은 아비규환이었다. 땅은 끝도 없이 갈라지고 건물은 붕괴되고 있었다. 사방에서 울려 퍼지는 비명소리와 무너져 내리는 잔해들이 뒤엉켜 있었다. 눈앞의 광경은 마치 여동생의 소원을 산타 할아버지가 실제로 들어준 것 같은 모습이었다. 그러나 나는 산타 따위는 믿지 않았다. 이건 거대한 지진, 아니 재해가 일어난 것이 틀림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귓가에 어딘가 익숙하면서도 섬뜩한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나는 소리가 들려오는 곳으로 고개를 들었다. 그 사건으로부터 1년이 지나 여동생과 나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를 와 함께 살고 있다. 그리고 올해도 어김없이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다. 여동생은 부모님이 계시지 않은 지금의 상황을 전혀 이해하지 못한 채 말했다. 언니, 산타 할아버지한테 아빠 엄마를 찾아달라고 다시 소원을 빌어볼래. 나는 여동생의 순수한 말에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나는 알고 있었다. 그날 이후로 소원을 빌어도 부모님이 멀쩡하게 돌아오는 일은 결코 없을 거라는 것을. 올해로 내 나이 40. 나는 최근에 빚 없이 고급 아파트를 구입했다. 이 소식을 들은 친구들은 다들 부러움 섞인 축하를 건넸고 나 역시 이제야 안정된 삶을 살게 된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 이사 후 한동안은 고급 아파트 생활을 만끽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냈다. 그러나 그 평온은 오래가지 않았다. 어느 날 저녁 현관문을 열고 나갔다가 옆집 앞에 쓰레기 봉투가 놓여 있는 것을 보았다. 처음에는 잠시 내놓았다가 곧 버리겠지 싶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쓰레기 봉투는 그대로였고 밤이 되자 봉투에서 나는 악취가 우리 집 현관에까지 스며들기 시작했다. 참다 못해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다. 현관 앞에 쓰레기 봉투를 내놓고 방치하는 집이 있습니다. 처리 부탁드립니다. 관리소 직원은 차분히 내 말을 들으며 곧 직원을 보내 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답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복도에서 누군가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쓰레기 봉투를 만지는 소리가 났다. 곧이어 발소리는 점점 멀어졌다. 현관에 나가보니 방치되어 있던 쓰레기 봉투는 깨끗하게 사라져 있었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문을 열자마자 강렬한 악취가 코를 찔렀다. 순간 놀란 나는 고개를 돌려 옆집 현관을 바라봤다. 거기에는 쓰레기 봉투 2개가 아무렇게나 놓여 있었다. 봉투에서 뚝뚝 떨어지는 액체와 코를 찌르는 음식물 쓰레기 냄새는 견디기 힘들 정도였다. 왜 집 앞에 쓰레기를 내놓고 방치하는 거야? 내가 대놓고 크게 말하면 내 목소리를 옆집에서 듣고 쓰레기를 치우겠지 싶었다. 그렇게 일단 회사로 출근하기 위해 서둘러 집을 나섰다. 하지만 퇴근하고 아파트 복도로 돌아왔을 때 상황은 더 악화되어 있었다. 옆집 현관 앞에는 쓰레기 봉투가 5개로 늘어나 있었고 봉투에서 나온 악취는 복도 전체를 뒤덮고 있었다. 나는 참을 수 없어서 코를 틀어막고 서둘러 집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숨을 고르며 핸드폰을 꺼내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다. 어제 옆집 쓰레기 문제로 연락드린 주민인데요. 이번엔 더 심해졌어요. 쓰레기 봉투가 5개나 쌓여있고 악취 때문에 복도에 나가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금 바로 조치해주세요. 관리소에서는 직원을 보내 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고 나는 관리소의 미온적인 대응에 답답함이 느껴졌다. 나는 관리소에 재차 요청한 후 전화를 끊었다. 잠시 후 어제 들었던 발걸음 소리가 복도에서 다시 들려왔다. 나는 직접 확인하기 위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다. 복대는 경비원이 서 있었다. 그는 고개를 돌려 나를 보고 가볍게 목례를 하며 인사를 건넸다. 경비원은 잠시 옆집 대문을 뚫어지게 바라보더니 아무 말 없이 계단 쪽으로 걸어가기 시작했다. 나는 문득 이상한 기분이 들어 경비원을 유심히 관찰했다.
그러다 문득 깨달았다. 옆집에는 쓰레기 봉투가 5개 있었는데 경비원은 4개만 들고 있었다. 봉투 하나는 어디로 간 거지? 더욱 이상했던 것은 경비원과 마주친 순간 그의 입에서 라면 면발 같기도 한 무언가가 그의 입 안으로 사라져가는 모습이 어렴풋이 스쳐 지나갔다. 나는 그 장면이 눈에 밟혀 한동안 복도에 멍하니 서 있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출근 준비를 마치고 현관 밖으로 나갔다. 옆집 대문 앞은 깨끗하게 지워져 있었다. 나는 속으로 안도하며 출근을 위해 서둘러 움직였다. 퇴근 후 늦은 시간 엘리베이터를 타고 복도에 도착했을 때 나는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기 어려웠다. 복도는 쓰레기 봉투로 발디딜 틈조차 없었다. 쓰레기 봉투들이 마치 누군가 분노에 잔뜩 던져놓은 것처럼 무질서하게 흩어져 있었다. 숨을 들이쉴 때마다 악취가 코를 찔렀다. 음식물이 썩은 냄새, 화학약품 냄새, 알 수 없는 오물의 냄새가 뒤섞여 머리가 어지러울 정도였다. 코를 막고 집으로 달려가서 분노로 떨리는 손으로 관리소에 전화를 걸었다. 옆집에서 작정을 하고 쓰레기를 버리고 있어요. 경찰을 부르기 전에 당장 조치해주세요. 나는 격앙된 목소리로 외쳤지만 관리소 직원은 변함없이 차분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직원을 보내 쓰레기를 처리하겠습니다. 나는 관리소와의 통화를 끊고 더 이상 이 문제를 맡길 수 없다고 판단했다. 떨리는 손으로 경찰에 전화를 걸려던 찰나 복도에서 갑자기 큰 충격음이 울려 퍼졌다. 나는 급히 현관문을 열고 복도로 나섰다. 가장 먼저 옆집의 대문이 큰 충격에 박살나 있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이어서 복도를 따라 고개를 돌린 순간 나는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이번에는 확실하게 쓰레기를 처리해드리겠습니다. 고고. 경비원의 입은 기괴하게 벌어져 있었고 벌어진 턱이 꿈틀거리며 움직였다. 옆집 사람을 마치 음식물을 삼키듯 입속으로 밀어넣기 시작했고 끔찍한 소리가 울려 퍼졌다. 지금 눈앞에 펼쳐진 광경이 현실이라고 믿고 싶지 않았다. 마음속에선 도망쳐야 한다고 외치고 있었지만 나는 이질적인 공포에 사로잡혀 그저 삼키는 모습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다. 잠시 후 경비원은 삼키는 동작을 마무리하듯 턱을 닦더니 갑자기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봤다. 내 심장이 멎는 듯한 순간 그는 일을 마무리했다는 표정으로 웃으면서 가볍게 목례를 했다. 경비원은 엉거주춤한 자세로 몸을 돌려 천천히 계단 아래로 내려갔다. 나는 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자마자 비로소 온몸에 힘이 풀리며 바닥에 털썩 주저앉았다. 몸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머릿속은 공포와 혼란으로 가득했다. 3주 후 옆집에 새로운 이웃이 이사를 왔다. 중년 여성 1명과 대형견 3마리가 살고 있다. 처음에는 그냥 그저 그런 이웃일 거라 생각했다. 하지만 밤마다 그 개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미친 듯이 짖기 시작했다. 나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더 시끄럽게 짖는 소리에 결국 핸드폰을 손에 들었다. 아파트 관리소죠? 여기 시끄러운 집이 있어서요. 현재 시간 새벽 1시. 오늘은 끝없이 밀려드는 업무에 시달리며 정신없이 보냈다. 그 결과 나는 완전히 녹초가 되고 말았다. 회사를 빠져나오자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강하게 스쳤다. 얼어붙을 듯한 찬 기운에 저절로 몸이 움츠러들었다. 자가용이 없던 나는 택시를 호출하려 했지만 근처 스타디움에서 세계적인 슈퍼스타들의 콘서트가 열리는 날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몰려 택시 호출 대기 시간이 점점 늘어나고 있었다. 결국 나는 집까지 걸어가기로 마음먹었다. 10분쯤 걸었을 때 희미한 불빛 속에서 한 대의 버스가 눈에 들어왔다. 버스는 문을 열어둔 채 시동만 걸린 상태로 조용히 서 있었다. 버스 정류장이 아닌 곳에 멈춰있는 모습이 어딘가 이상했지만 말수할 수 없는 호기심에 이끌려 나는 천천히 그쪽으로 다가갔다. 이 버스는 어디로 가는 버스인가요? 버스 기사는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더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이 버스는 여러분의 편안하고 행복한 여정을 책임지고 있습니다. 곧 출발할 예정이니 원하시면 탑승하셔서 빈자리에 앉아주세요. 그 말에 나는 잠시 멍하니 버스 안을 둘러보았다. 모든 좌석이 텅 비어 있었다. 어딘가 이상한 기분이 스쳤지만 버스 내부에서 느껴지는 따뜻한 공기가 차가운 몸을 포근히 감싸는 순간 나는 마치 홀린 듯 발을 옮겨 버스에 올라탔다. 손을 비비며 나는 다시 한번 운전석에 물었다. 이 정류장이 출발 지점인가요? 종점도 이곳인가요? 버스 기사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 미소에는 어딘가 기묘한 친절함이 담겨 있었지만 묘하게 어색했다. 그러나 피로와 추위에 지친 나는 더 생각할 여유도 없이 몸을 이끌어 빈 좌석에 털썩 앉았다. 겉 버스의 문이 닫히고 버스 기사의 차분한 안내 멘트가 흘러나왔다. 버스 내부의 따뜻한 공기에 피로가 녹아내리듯 풀리며 나는 점점 무거워지는 눈꺼풀을 감았다. 이 버스는 어스를 지나 A코너까지 순환하는 관광버스입니다.
버스 좌석 미환경 장치가 손님들의 출신 행성에 맞는 대기 환경을 자동으로 조성해드리며 음성 번역 기능도 지원하니 안심하시고 편안한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내가 다시 눈을 떴을 때 어두운 버스 안에서 믿기 어려운 광경이 펼쳐졌다. TV에서나 보던 외계인이 내 바로 옆자리에 앉아 있었다. 초록색 피부를 가진 외계인이었고 두 개의 커다란 눈이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고 있었다. 당황한 나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다른 좌석들에도 다양한 형태의 외계인들이 앉아 있었다. 나는 경악하며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바로 그 순간 버스 기사의 차분한 안내 멘트가 귓가에 울렸다. 현재 중력과 방사선이 강한 구역을 지나는 중이라 특수 커튼으로 창문을 가려놓았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곧 버스는 해분역에 도착합니다. 처음 듣는 역 이름에 나는 어리둥절했다. 내가 무언가를 이해하려 애쓰던 그때 옆자리에 앉아있던 초록빛 외계인이 고개를 돌려 나를 바라보며 말을 걸어왔다. 나는 그 말을 알아들을 수 없었지만 그 순간 좌석 밑에서 실시간으로 번역된 소리가 들려왔다. 반갑습니다. 지구에서 오셨나요? 익숙지 않은 언어가 명확하게 번역되어 들리자 나는 순간 놀라움의 말을 잃었다. 머뭇거리며 고개를 끄덕이자 초록빛 외계인은 잠시 나를 응시하더니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하며 말을 이어갔다. 지구에서는 이 버스를 타는 게 꽤 부담스러웠을 텐데요. 저는 이곳에서 내립니다. 모쪼록 즐거운 여행 되세요. 곧 버스가 정차하자 그는 내게 손을 흔들며 뒷문을 통해 조용히 내려갔다. 그의 모습이 버스 밖으로 완전히 사라지는 순간 창문을 가리고 있던 커튼이 서서히 올라가기 시작했다. 커튼이 완전히 올라가자 창밖의 풍경이 눈앞에 들어왔다. 그곳은 마치 성경에서 묘사된 천국 같은 모습이었다. 끝없이 펼쳐진 푸른 초원 위에는 맑은 햇살이 비치고 있었고 외계인들이 평화롭고 행복한 얼굴로 어울려 지내고 있었다. 그때 버스 기사의 차분한 목소리가 다시 한번 스피커를 통해 들려왔다. 이 행성은 시간이 정지된 행성으로 생물은 성장하지 않고 무생물은 노후화되지 않습니다. 시간의 흐름에서 벗어나 영원히 놀고 싶은 분들께 추천하는 관광 코스입니다. 버스 기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다음 말에 나는 등골이 서늘해졌다. 다만 이 행성 내부의 시간만 정지되어 있기 때문에 수명이 짧으신 분들은 이곳에서 즐겁게 시간을 보내시다가 자신의 종족이 멸망해도 저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하하하. 좌석에 앉아있던 다른 손님들은 이 말을 듣고 다양한 반응을 보이며 웃음을 터뜨렸다. 그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이 상황이 전혀 특별하지 않은 일이라는 듯 자연스러웠다. 그러나 그 웃음소리는 점점 더 나를 두렵게 만들었다. 이 정체불명의 버스는 사실상 우주를 누비는 우주선이나 다름없었고 나는 뜻하지 않은 우주 여행을 하고 있었다. 곧 버스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하자 나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버스 기사에게 소리쳤다. 기사님, 저는 다시 원래 있던 지구로 돌아가고 싶은데 언제쯤 돌아갈 수 있을까요? 버스 기사는 여전히 기괴한 미소를 띤 채 변함없이 친절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버스에 돌아가는 것이라면 이해하기 쉽게 말씀드리자면 손님의 시계 기준으로 1시간 후면 도착합니다. 버스 기사의 말에 나는 급히 손목시계를 확인했다. 시계는 새벽 3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새벽 4시쯤이면 지구에 도착할 수 있겠어. 그의 대답에 나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자리에 몸을 기댔다. 나는 창밖으로 펼쳐진 광활한 우주와 별무리의 풍경을 차분히 바라보았다. 내가 겪고 있는 이 일들이 정말 현실인지 직접 보고 있으면서도 의심스러웠다. 버스는 수많은 행성을 지나쳤고 나는 창가에 머리를 기댄 채 그저 시간이 흘러가기를 기다렸다. 새로운 행성에 도착할 때마다 버스의 손님들은 하나둘씩 내려갔고 어느새 남아있는 승객은 나 혼자뿐이었다. 그때 다시 한번 버스 기사의 안내 멘트가 들려왔다. 버스는 곧 종점인 버스에 도착합니다. 내리실 손님은 미리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 기사의 멘트를 듣고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릴 준비를 했다. 시계를 확인하니 정확히 새벽 4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휴, 집에 가서 몇 시간이라도 자고 출근해야겠네. 나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 버스에서 내렸다. 그러나 발을 내디딘 순간 어딘가 낯설고 기묘한 감각이 나를 덮쳐왔다. 눈앞에 펼쳐진 풍경은 내가 기억하던 지구와는 전혀 다른 믿기 어려울 만큼 충격적인 모습이었다. 폐허가 된 도시와 알 수 없는 구조물들, 낯선 환경이 한데에 뒤섞여 있었다. 말도 안 돼. 이건 지구가 아니잖아. 나는 경악하며 무의식적으로 버스를 향해 달려갔다.
버스기사에게 다가가 떨리는 목소리로 따지듯 외쳤다. 버스기사는 여전히 태연하게 미소를 지으며 마치 준비된 대답이라도 하듯 침착하게 말했다. 저희 버스는 손님의 시계 기준으로 약 3시간 동안 블랙홀 은하 인근에 위치한 6곳의 행성에 정차했습니다. 하지만 시간 팽창 효과를 고려했을 때 지구의 시간으로는 약 39,483년이 흘렀습니다. 나는 그 말을 듣고 말 그대로 몸이 굳어버린 듯했다. 믿을 수 없다는 듯 고개를 가로저으며 주변을 두리번거렸다.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는 분명 시계가 가리킨 시간만을 믿고 있었다. 새벽 1시부터 4시까지 고작 3시간의 짧은 여행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하지만 그 시간 동안 나는 완전히 다른 우주 공간들을 거쳐왔고 지구로 돌아온 지금 이곳에서는 이미 수만 년의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었다. 저 멀리서 낯선 기계들이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그들이 나를 적대하고 있는 걸까? 이곳은 더 이상 내가 알던 지구가 아니었다. 그때 버스기사의 익숙한 목소리가 다시 내 귓가에 울렸다. 우주통합관광 AI는 항상 고객님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그 차분한 멘트와 함께 버스는 천천히 떠나갔다. 곧이어 희미한 점으로 변하더니 완전히 사라져버렸다. 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다. 눈 깜짝할 사이에 모든 것이 변해버린 듯 시간은 나만 빼놓고 거대한 파도처럼 휩쓸려 지나가 버렸다. 내가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내가 살아왔던 모든 순간들, 그리고 내 존재 자체가 이제는 단지 지나간 과거에 불과했다. 살아있는 과거, 그것이 내게 남아있는 전부였다. 서류에서 또 떨어졌네. 나는 오늘도 한숨을 내쉬었다. 취업을 위해 수십 개의 이력서를 밤새워 작성했지만 이번 불합격이 역성 6번째였다. 롭 뒤좁은 원룸의 정적 속에서 좌절감이 짙게 깔렸다. 그때 바닥에서 낮고 기이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내가 너를 구해줄 수 있단다. 순간 등골이 서늘해졌다.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리며 고개를 돌렸다. 그리고 그 순간 바닥 틈새가 갈라지더니 그곳에서 붉은 피부를 가진 형체가 천천히 솟아올랐다. 큰 악마! 긴 취업 준비와 계속되는 실패가 날 미치게 만든 걸까? 눈앞의 악마는 그런 내 혼란스러운 표정을 보며 희미하게 미소를 지었다. 내가 소원을 하나 들어줄게. 단, 네가 죽으면 너의 영혼은 내가 가져갈 거야. 이건 소설이나 영화 속에서나 나올 법한 장면이었지만 지금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었다. 온몸이 떨렸지만 동시에 머릿속이 빠르게 돌아가기 시작했다. 이건 기회였다. 나를 불로불사로 만들어줘. 죽지 않는다면 영혼을 빼앗길 일도 없고 먹고 살기 위해 취업에 매달릴 필요도 없었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악마는 조용히 나를 응시하더니 곧 수긍하듯 대답했다. 그 정도 소원이라면 문제없지. 나와 악수하면 계약 완료야. 악마가 미소 지으며 손을 내밀었다. 나는 악마의 태도에 잠시 멈칫했지만 곧 유리한 거래라고 생각하며 악마의 손을 잡았다. 순간 섬광이 터지듯 주위가 눈부시게 빛났다. 나는 이만 가볼게. 볼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나를 불러. 악마는 바닥으로 빨려 들어가듯 사라졌다. 나는 이를 악물고 생각했다. 다시 볼 일은 없을 거야. 이 악마 같은 놈아. 아니 악마야. 밖으로 나가자 몸의 변화가 느껴졌다. 항상 욱신거리던 허리는 거짓말처럼 멀쩡했고 흐릿했던 시야는 맑게 트였다. 손끝까지 넘치는 힘에 압도되어 나는 기쁨에 환호했다. 불로불사가 된 직후 나는 곧바로 취업 활동을 그만두었다. 이제는 시간에 쫓길 필요가 없었다. 대신 나만이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뭐가 있을까? 공부, 연구, 기술? 나는 누구보다 오래 공부할 수 있었고 누구보다 깊이 연구할 수 있었다. 끝없는 시간이 내 손 안에 있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이 너무나도 시시하게 느껴졌다. 나는 특별하다. 이 특별함을 증명할 무언가, 나만이 할 수 있는 더 위대한 일이 있을 것이다. 80년 후 내가 알던 사람들은 모두 죽었다. 가족들조차도 기억 속에서 희미해졌고 그들의 무덤을 찾아가는 이는 이제 나뿐이었다. 필요한 물건은 거리낌 없이 훔쳤다. 죄책감 따위는 없었다. 범죄 기록도 시간이 흐르면 자연히 사라질 테고 나는 언제든 새로운 신분을 만들어 또 다른 삶을 살면 된다. 평생을 노동에 매달리거나 끊임없이 학문과 연구에 몰두하며 스스로를 소진시키는 인간들. 그 모습이 이젠 우스꽝스럽게 느껴졌다. 나는 원하는 걸 언제든지 얻을 수 있었고 원하는 만큼 가질 수 있었다. 그들에게 허락되지 않은 시간의 자유가 내게는 있었다. 150년 후 지구가 있는 방향으로 소행성이 날아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지구에서 사는 인간들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했고 나는 여유만만하게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나는 오랜 시간 동안 인류의 발전과 역사를 지켜보았지만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진다면 지구는 다시 한번 모든 것이 파괴되고 리셋될 것이다. 나는 지구의 새로운 시작과 생물의 진화를 직접 눈으로 보며 새로운 세계의 신이 되기로 마음먹었다. 그렇게 3개월 후 인간들은 소행성이 지구에 도달하기 전에 이미 스스로 자멸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각종 범죄가 끊이질 않았고 도덕과 윤리는 더 이상 지구에 존재하지 않았다. 나는 그저 이 상황을 즐겼다. 그렇게 소행성이 지구에 떨어지는 날, 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을 간과하고 있었다. 저게 소행성이라고? 지구는 소행성과 충돌하며 행성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었고 결국 산산조각 나버렸다. 나는 우주에 있다. 지구는 더 이상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다. 공허한 우주 공간에서 나는 그저 한없이 어디론가 날아갈 뿐이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시간의 흐름 속에 갇힌 듯한 그 막막함이 두려웠다. 나는 결국 악마를 불렀고 악마는 우주 공간에서도 쉽게 모습을 드러냈다. 나는 이제 불로불사를 포기하겠어. 내 영혼을 가져가. 악마는 나를 빤히 바라보더니 놀란 듯한 표정을 지었다. 너 그 긴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고 지냈던 거야? 악마는 머리를 매만지며 곤란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 지금 영혼이 없는데? 영혼이 죽었나 봐. 영혼이 죽었다는 이야기는 들어본 적이 없었다. 육체가 살아있어도 영혼이 죽을 수 있는 거였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악마는 어깨를 으쓱하며 마치 대단한 호의를 베푸는 것처럼 말했다. 이거 아무래도 안 되겠네. 계약은 없던 일로 할 테니 불로불사를 누리면서 살아. 좋지? 엄마는 기묘한 웃음을 지어 보였고 그 태도에 나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계약에 대한 책임을 질 테니 나를 그냥 죽여! 나의 외침은 절규에 가까웠다. 악마는 코웃음을 치며 가소롭다는 듯 대답했다. 싫은데? 그러게 누가 영혼 없이 살라고 했어? 악마는 나를 조롱하는 웃음을 남기며 연기처럼 사라져버렸다. 나는 저 멀리서 불빛을 깜빡이며 날아가는 우주선을 보았다. 아마도 지구가 소행성과 충돌하기 전에 극적으로 탈출한 사람들이 타고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곧 식량 부족이나 산소 부족으로 서서히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 그들에게는 시간이 정해져 있고 그 끝은 분명히 있을 테니까. 그러나 나는 불로불사다. 죽음을 맞이할 수도 끝을 볼 수도 없다. 그 진실이 나를 질식시키듯 옥죄어왔다. 나는 죽고 싶다. 나는 서부의 무법자다. 나쁘게 말하면 범죄자라고 할 수 있겠지. 어제도 옆마을 은행을 털어 수천 달러를 훔쳤다. 인생 뭐 있나 몇 번 훔치고 몇 년씩 놀면 그만이지. 나는 태어날 때부터 우량하였고 머리도 좋아 은행을 턴다는 건 식은 죽 먹기보다 쉬웠다. 최근에는 은행 5곳을 털어 주머니를 두둑히 채운 뒤 북쪽의 외진 마을에 숨어서 지내고 있다. 이 마을은 사람들도 친절하고 어딘가 기묘할 정도로 평화로웠다. 문득 이곳에서 가정을 꾸리고 살아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는 생각이 스쳤다. 가정을 꾸린다니 범죄자가 꿈도 크지 낄낄. 이 마을에선 날이 저물면 어김없이 종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묘한 긴장감을 만들어냈고 무언가를 경고하는 것처럼 느껴졌다. 아니나 다를까 마을에는 하나의 규칙이 있었다. 종소리가 들리면 집 안으로 들어가 절대 밖으로 나가지 말 것. 이유를 물어봤지만 사람들은 그저 규칙을 따르라고 대답했다. 이 마을은 유독 해가 저물면 바람이 거세게 불었기 때문에 아마도 바람 때문에 생긴 규칙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밤이 되자 오늘도 어김없이 거센 바람이 몰아쳤다. 평소와 다르게 밖에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렸다. 아마 술집에서 기르던 개가 종소리가 울리고 나서도 건물 안으로 들어가지 못한 모양이었다. 개 짖는 소리가 점점 가까이 들려오자 나는 참을 수 없었다. 개를 데리고 와야 해. 나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서둘러 밖으로 뛰쳐나갔다. 하지만 밖으로 나온 순간 나는 눈앞의 광경에 얼어붙었다. 개가 덩굴에 엉킨 채 공중에서 회전하듯 굴러가고 있었다. 이건 회전초잖아? 내가 개를 구하기도 전에 개는 회전초와 함께 강한 바람이 부는 방향으로 순식간에 굴러가 버렸다. 나는 멍하니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집 안에 들어와 문을 걸어 잠근 뒤 이마에 흐르는 땀을 닦았다. 방금 전 엄청난 양의 회전초들이 마을을 가로질러 지나가는 모습을 떠올리니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마을의 규칙은 바람 때문이 아니라 회전초 때문에 생긴 것이었나.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머릿속에 떠올랐다. 마을 주변에 회전초가 빠질 정도의 큰 구덩이를 파고 그곳에 회전초들을 모아서 불태우면 손쉽게 처리할 수 있었다. 이 방법으로 매일 밤마다 두려움 속에서 살아가는 마을 사람들에게 평화를 되찾아줄 수 있을 것 같았다. 다음날 나는 마을 사람들에게 내 계획을 설명했다. 그러나 마을 대표는 냉소적인 태도로 답했다. 그냥 지금처럼 지내도 괜찮으니 괜히 나섰지 말게나. 그 태도가 실망스러웠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그 후로 마을 대표를 따라다니며
회전초 문제의 심각성과 내 계획의 필요성을 끈질기게 설득했다. 긴 시간 동안 대화를 이어간 끝에 마침내 마을 대표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다. 알겠네. 자네 말대로 해보세. 나는 대표의 허락을 받은 후 마을의 젊은이들과 팀을 이루어 긴 구덩이를 파기 시작했다. 3일 후 마을 일대에는 커다란 구덩이가 완성되었고 우리는 작은 성취감에 들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작업을 함께한 젊은이들과 함께 바위 뒤에 몸을 숨기고 회전초들이 구덩이에 잘 빠져드는지 지켜보기로 했다. 곧 익숙한 바람이 불어오기 시작했다. 저 멀리서 회전초들이 굴러오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회전초들은 구덩이로 빠져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몇 개뿐이었지만 점점 더 많은 회전초들이 구덩이 안으로 모여들기 시작했다. 성공이다! 나는 젊은이들과 환호하며 구덩이 쪽으로 다가갔다. 구덩이 안쪽은 회전초들로 가득 차올랐고 그 모습은 기묘하면서도 안도감을 주었다. 갑작스러운 비명소리가 공기 중에 울려 퍼졌다. 그 순간 거대한 회전초에 붙잡힌 젊은이가 눈에 들어왔다. 그는 회전초와 함께 휘말리듯 회전하며 어디론가 끌려갔다. 구덩이 안에 있던 회전초들은 순식간에 서로 뭉치기 시작했고 순식간에 거대해진 회전초는 바람을 타고 구덩이 밖으로 튀어나왔다. 거대한 회전초들은 함께 있던 젊은이들을 하나씩 붙잡아 끌고 갔다. 그들은 아무런 저항도 하지 못한 채 공중에서 회전하며 어둠 속으로 사라져갔다. 말도 안 돼. 나는 급히 주머니를 뒤져 라이터를 꺼냈다. 라이터를 휘두르며 가까이 오는 회전초들을 태워 없애려 했지만 작은 불꽃은 집채만한 회전초를 막아내기엔 역부족이었다. 늦었어. 결국 거대한 회전초가 나를 휘감았고 나는 어디론가 굴러가기 시작했다. 이 회전초들이 절벽을 향해 굴러가는 게 아니었으면 좋겠다. 엄마 이빨이 빠졌어요. 그건 전이란다. 베개 밑에 놔두고 자면 이빨 요정이 찾아와서 선물을 준다고 하더구나. 딸은 고개를 끄덕이며 빠진 이를 조심스럽게 손에 쥐고 방으로 들어갔다. 그날 밤 딸은 전니를 베개 밑에 놓고 잠들었다. 다음 날 아침 딸이 환한 얼굴로 빛나는 물건을 손에 들고 내게 다가왔다. 엄마 베개 밑에 있던 이빨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바닥에 이게 떨어져 있었어요. 딸의 작은 손에는 금덩어리가 놓여 있었다. 나는 눈이 휘둥그레져 순간 말을 잃었다. 딸은 시계를 보더니 금덩어리를 내게 건네주고 곧 스쿨버스를 타고 학교로 떠났다. 나는 딸이 건넨 금덩어리를 한동안 멍하니 바라보았다. 잠시 후 노트북을 켜고 이빨 요정에 대해 검색하기 시작했다. 이빨 요정이 전니를 가져가고 선물을 준다는 이야기가 정말 사실이었다고? 싱글맘으로 일을 하며 홀로 아이를 키우던 나에게 이 금덩어리는 마치 하늘이 내려준 선물이었다. 일단 이 금덩어리가 진짜 금인지 확인해보는 게 먼저겠지. 나는 근처에 있는 금거래소에 가서 감정을 의뢰했다. 금거래소 사장은 금덩어리를 받아들고 면밀히 살펴보더니 놀란 얼굴로 말했다. 이건 순금이에요. 어디서 이런 걸 구하신 겁니까? 나는 그의 질문에 대답 대신 냉정하게 말했다. 잔말 말고 환전이나 해주세요. 사장은 금덩어리를 조심스럽게 내려놓고는 뒤편으로 가서 돈다발을 가져왔다. 현 시세로 환전해드렸습니다. 혹시 금덩어리가 더 있으시면 꼭 이곳으로 가져오세요. 나는 돈다발을 가방에 넣고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믿을 수 없어. 진짜 금덩어리였잖아? 그날 저녁 나는 딸과 함께 동네 레스토랑으로 가서 처음으로 외식을 했다. 식사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을 때 나는 딸이 행복해하는 모습을 떠올리며 마음속으로 굳게 결심했다. 이빨을 더 구해야 해. 하지만 전니가 자연스럽게 빠질 때까지 기다릴 여유는 없었다. 우선 동네 치과들을 찾아가 빠진 이나 버려진 이를 구해보려 했지만 그때마다 치과 직원들은 나를 이상한 눈빛으로 쳐다보며 거절했다. 나는 점점 더 초조해지기 시작했다. 이빨을 어디서 구할 수 있을까?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며 점점 더 어두운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다. 나는 얼마 전부터 충치로 고통받고 있던 사실이 떠올랐다. 거울을 들고 입을 벌려 충치가 생긴 이빨을 직접 확인하며 중얼거렸다. 이 이빨을 빼면 금덩어리를 얻을 수 있을 거야. 곧장 공구함을 찾아 묵직한 펜치를 테이블 위에 올려놓았다. 손끝이 떨렸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하나의 생각으로 가득했다. 이건 돈을 벌 수 있는 기회야. 반드시 해야 해. 펜치로 이빨을 잡고 무식하게 흔들기 시작하자 극심한 고통이 몰려왔다. 끈적한 피와 함께 신음소리가 입술 사이로 흘러나왔다. 곧 우드득거리는 소리와 함께 이빨이 펜치에 걸려 뽑혀 나왔다. 이걸로 돈을 좀 더 벌 수 있을 거야. 나는 뽑힌 이빨을 조심스럽게 쥐고 딸아이가 자고 있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리고 잠든 딸의 베개 밑에 이빨을 살며시 놓고 방을 나왔다. 다음 날 아침 딸아이는 방긋 웃으며
나에게 다가와 작은 금덩어리를 내밀었다. 엄마, 오늘도 이게 바닥에 떨어져 있었어요. 금덩어리는 이전보다 조금 더 작았지만 여전히 눈부신 황금빛을 내뿜었다. 그 순간 나는 한 가지 사실을 확신했다. 꼭 전니가 아니어도 금덩어리를 받을 수 있구나. 확신과 동시에 내 안에서 이상한 흥분이 피어올랐다. 깊은 욕망이 이미 내 마음 깊숙이 뿌리를 내리고 있었다. 가짜 이발을 구입해서 금덩어리를 얻자. 나는 곧바로 인터넷에서 대량의 가짜 이발을 주문했다. 며칠 후 택배가 도착하자 나는 가짜 이발을 꺼내들고 진짜처럼 보이도록 꼼꼼히 색칠하고 건조시켰다. 완성된 가짜 이발 뭉치를 손에 들고 나는 딸아이의 방으로 들어갔다. 깊이 잠든 딸을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이 이빨들만 금덩어리로 바꿀 수 있다면 나와 딸은 평생 부자로 살 수 있을 거야. 나는 가짜 이빨 수십 개를 딸아이의 베개 밑에 몰래 넣고 방으로 돌아와 잠을 청했다. 응? 귓가에 이상한 소리가 들리자 나는 천천히 눈을 떴다.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었다. 눈앞에는 인간의 형체라고 부를 수 없는 끔찍한 괴물이 서 있었다. 그 괴물의 거대한 입에는 수많은 이빨이 불규칙하게 붙어 있었고 이빨들은 마치 살아있는 듯 꿈틀거리며 불쾌한 소리를 냈다. 그 끔찍한 존재는 화가 난 듯 길길이 날뛰며 방 안을 가득 채우는 소름 끼치는 목소리로 외쳤다. 나는 괴물의 끔찍한 모습을 더 이상 견디지 못하고 결국 정신을 잃고 말았다. 다음 날 나는 바닥에 쓰러진 채로 딸아이의 손길에 의해 깨어났다. 딸아이는 걱정스럽게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엄마, 제 이빨이도 빠졌어요. 엄마도 이빨이 빠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입안에서 허전함이 느껴졌다. 나는 손을 입으로 가져가 확인하며 그제서야 끔찍한 사실을 깨달았다. 내 이빨이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사라져 있었다. 어젯밤 마주쳤던 괴물은 단순한 꿈이 아니었다. 그것은 실제했다. 나는 그 끔찍한 존재, 이빨 요정을 분노하게 만든 것이었다. 텅 빈 잇몸의 허전함은 나를 절망의 늪으로 끌고 갔다. 멀쩡했던 이빨이 전부 사라져버린 지금 내 상황은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암흑처럼 보였다. 그때 딸아이가 빠졌다는 전니를 내게 내밀었다. 나는 절망의 끝자락에서 작은 희망이 마음속 깊은 곳에서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이 이빨은 금덩어리로 바꿔주겠지? 나는 원룸에서 10년을 버텼다. 악착같이 돈을 모으고 마침내 신축 아파트를 구입했다. 좁고 낡은 방에서의 삶은 끝났다. 이젠 내가 꿈꾸던 곳에서 새로운 삶의 시작이다. 이삿짐을 풀고 넓고 깨끗한 거실 한가운데에서 햇살이 스며드는 것을 보며 마음속 깊이 퍼지는 행복감을 느낄 수 있었다. 10년을 인내하며 일한 보상을 드디어 받았구나. 이사 기념으로 평소에는 꿈도 못 꾸던 호화로운 저녁을 차려 먹었다. 그런 뒤 침실에 푹신한 침대에 누웠다. 그동안 너무 바쁘게만 살았어. 이제는 좀 더 여유를 갖고 살아야겠다. 나는 만족스러운 한숨을 내쉬며 눈을 감았다. 침대는 포근했고 조용한 밤의 정적이 나를 편안히 감싸줬다. 그런데 갑자기 정적을 깨는 소리가 방 안을 울렸다. 무언가 무겁고 둔탁한 소리가 벽에 울려 퍼졌다. 나는 심장이 철렁 내려앉으며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윗집에서 애를 5은 낳았나 본데 이게 바로 층간소음이라는 거겠지. 오늘은 이사 온 첫날이니 그냥 넘어가자. 나는 스스로를 다독이며 억지로 소음을 무시하려 했다. 하지만 둔탁한 쿵쿵쿵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하게 내 머릿속에 박혀가다. 소음은 무려 4시간이나 이어지다가 마침내 멈췄다. 다음날 아침 출근 준비를 마치고 윗집 때문에 작은 쪽지를 남겨다. 층간소음이 심합니다. 조금만 조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알아듣고 조심하겠지. 그러나 퇴근 후 저녁 식사를 마치고 침실에 들어가자 다시 그 끔찍한 소리가 들려왔다. 아, 내가 쪽지까지 남겼는데도 막무가내잖아? 나는 분노와 피로를 억누르며 귀를 막고 억지로 잠을 청하려 했다. 밤은 길었고 소음은 어김없이 4시간 정도 이어지다가 사라졌다. 모든 게 완벽했는데 이웃을 잘못 만나구나. 젠장. 다음날 아침 나는 결심을 굳히고 윗집을 직접 찾아가다. 누구십니까? 문이 열리자 눈앞에 내 키의 1.5배는 좋게 되는 거대한 남성이 아령을 들고 운동 중이었다. 나는 잠시 머뭇거리며 층간소음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다. 혹시라도 이 남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면 어쩌나 싶어 조심스럽게 말을 이어가다. 남자는 내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천천히 입을 열었다. 쪽지는 읽었습니다만 저는 낮에만 운동을 합니다. 밤에는 일을 하러 나가거든요. 그의 말은 단호했고 말투에서 거짓말을 하는 기색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윗집에 대한 의심을 접고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마음속의 의문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다. 밤에만 들리던 그 기묘한 소음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는 것일까?
윗집이 아니라면 아랫집인가? 나는 다시 계단을 내려가 아랫집 벨을 눌렀다. 벨을 눌러도 아랫집에선 아무런 반응이 없었다. 문을 두드리며 몇 번 더 벨을 눌렀지만 여전히 고요했다. 문득 옆집에서 할머니가 천천히 문 밖으로 나왔다. 계속 두드려도 소용없어요. 할머니는 낮게 읊조리듯 말했다. 그 집은 오랫동안 비어있던 집이에요. 그 말을 듣자 온몸에 소름이 돋았다. 비어있는 집이라니? 그런데 왜 쿵쿵거리는 소리가 나는 거지? 내 머릿속에서 온갖 생각이 소용돌이쳤다. 나는 어지럽고 불안한 기분을 억누르며 다시 집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긴장은 풀리지 않았다. 밤 10시가 되자 어김없이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더는 못 참겠어. 나는 이대로 미쳐버리기 전에 서둘러 아래층으로 내려가다. 나는 문을 두드렸지만 아랫집에서는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 초조함과 짜증이 섞여 한숨을 내쉬며 궁시렁거리고 있을 때 옆집 문이 열리며 할머니가 얼굴을 찡그린 채 나타나다. 아랫집에는 아무도 안 산다니까 왜 자꾸 문을 두드리는 거야? 밤중에 왜 이렇게 시끄럽게 해? 나는 억울함에 목소리를 높였다. 이 집에서 층간소음을 내는 사람이 있다고요. 밤마다 쿵쿵거리는 소리가 들린다니까요. 할머니는 나를 노려보며 헛웃음을 지었다. 지금 무슨 소리도 안 들리는데 환청이라도 듣는 거 아냐? 정신 좀 차려. 그 말에 더 억울해진 나는 할머니와 점점 언성을 높이며 말다툼을 벌였다. 할머니와 내 목소리가 복도에 메아리 치며 울려 퍼지던 그때 멀리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다. 경찰이 복도에 도착하자 나는 한숨을 돌리며 설명을 시작했다. 아랫집에서 밤마다 시끄러운 소리가 납니다. 쿵쿵거리는 소음 때문에 도저히 잠을 잘 수가 없어요. 경찰은 고개를 갸웃거리며 아랫집 문으로 다가간다. 그는 문에 귀를 대고 소리를 들으려 했지만 이내 고개를 저으며 나를 쳐다봤다. 어떤 소리도 들리지 않는데요? 나는 억울함에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 없었다. 아랫집에서 분명히 소리가 난다고요. 저는 들었다니까요. 쿵쿵거리는 소리가. 그러나 내 외침은 경찰에게 닿지 않았다. 그들은 주민신고로 출동한 이상 일단 나를 경찰서로 데려가겠다고 했다. 내 얘기를 전혀 듣지 않는 경찰의 냉소적인 태도에 답답함과 분노가 폭발해버렸다. 아랫집에서 층간소음이 난다고요. 구급대원들이 굳게 닫힌 대문을 열고 방 안에 있던 시신을 수습하고 있다. 시신은 이미 심하게 부패한 상태였고 방 안에서는 오래된 악취가 풍겨나왔다. 그 옆에서는 경찰과 경비원이 낮은 목소리로 대화를 나누고 있었다. 그 청년이 층간소음 때문에 시끄럽다고 말했던 집이 여기 아니었나요? 경비원은 고개를 끄덕였고 경찰은 방 안을 둘러보다가 눈에 띈 무언가를 가리켰다. 저건 뭐죠? 천장에 붙어 있는데요? 경비원이 천장을 바라보며 눈살을 찌푸렸다. 저건 우퍼 스피커 같네요. 저게 그 청년이 들었다던 층간소음의 원인이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 청년은 지금 어디 있나요? 그 청년은요, 화가 잔뜩 나서 결국 집을 헐값에 팔아버리고 다른 도시로 떠난 것 같아요. 얼마 전에 새로운 남성분이 윗집에 이사 왔습니다. 저런, 참 안타깝네요. 그런데 시신 상태로 봐선 최소 1년 이상 방치된 것 같은데 이 집의 전기는 이미 끊겨 있지 않았나요? 경비원은 잠시 멈칫하더니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아, 그렇네요? 둘 사이에 묘한 정적이 흘렀다. 그때 위층에서 발소리가 들려왔다. 경비원과 경찰이 동시에 고개를 돌렸고 위에서 누군가 서둘러 계단을 내려오며 절규하듯 외쳤다. 아랫집에서 시끄럽게 층간소음을 내고 있어요.